오늘 국내 증시 산타 랠리 기대 속에서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부가 이제 환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막판으로 갈수록 좀 하락폭을 더 키웠는지 수급적인 요인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건지 오늘 이제 이 양도세 회피 물량이 오늘까지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산타랠리를 따라가진 못했는데 그 원인과 앞으로에 대한 전략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 유한타증권 손현정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민재기 팀장님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이야기하시는 이제 산타가 아침에는 좀 오는 듯 하다가 네. 오다가 실종. 다시 또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 뭐 트럼프가 또 금리 인하 약간 느낌을 또 강조를 하면서 맞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와서 살짝은 이제 금리 인하 그러면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니까 금리 인하 완화 기대감이 이제 확인되면서 좋았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막판까지 힘을 좀 못 쓰는 맞아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장중에 이제 외국인들이 환율 구두 개입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좀 순매수는 코스피 기준으로 좀 한 5천억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 일단 매도 호가에 있는 물량들이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올라가야 이제 주가가 네, 올라가는데 맞아요. 이 5천억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뭔가 호가를 먹으면서 올라가는 매수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네. 밑에 좀 받쳐놓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싸게. 네, 그러면서 이제 체결은 되는데 뭐 순매수로 또 전환되면서 수급은 양호했지만 지수를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뭐 제한적인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거기에 조금 더해서 환율 변동성 자체가 오늘 굉장히 컸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고는 해도 예측 불가능한 시장으로 외국인들이 받아들이게 될 그런 여지는 없을까요? 그런 여지 있죠. 왜냐하면 음. 사실은 이제 오늘 뭐 대책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해외 주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금 팔고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5천만 원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또 했는데요. 맞아요.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규모가 생각보다는 좀 작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인 그 해외 주식, 미국 주식 가지고 있는 규모가 200조 원이 넘거든요. 맞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방어를 하는데 어쨌든 환율 방어에 있어서 약간 역할을 하려고 그 부분은 이제 정부 정책에서 내놓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시적이거든요. 계속 이거를 뭐 하는 것도 맞습니다. 아니고, 네. 뭐 물론 빨리 하면 할수록 이제 그 효과는 비과세 부분은 이제 또 강하긴 한데 이 부분은 단기적인 좀 영향에 저는 예. 그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S&P 500처럼 장기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양도세 고민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본다면 이게 매력적으로 다시 국내 증시로 돌아올 자금이 될 것 같냐에 대해서는 아직 좀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 해외 증시를 봐도 중국 증시만 좋았지 아시아 증시에서는 일본도 같이 좀 내려온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 엔화와 원화가 좀 동조되는 데에 영향이 좀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돈을 계속 푸는 방향이거든요, 지금. 네. 지금 우리가 M2라고 하는 유동성을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화끈하게 많이 푸는 국가 중에 또 하나고 일본도 지금 금리는 올리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 3%, 2%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또 엔화가 지금 계속 이제 약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의 흐름이고 미국도 지금 금리는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금리 인하 내년도에 더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잘 안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오늘 구리 가격도 12,000달러 뭐 신고가 같다라는 이야기 나오죠. 귀금속인 금이랑 은 지금 다 난리가 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시장에서는 인플레 이야기가 저는 또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인플레 이야기가 나오면 생각보다 금리 인하 방향성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다들 금리 인하 될 거라고 정배열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정방향으로
그게 만약에 안 돼 버리면 시장에 꽤 충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시장 바라볼 때 좀 준비는 좀 해야 되는 네. 부분 아닌가 생각됩니다. 팀장님, SK하이닉스랑 외국인 수급도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이닉스. 네, 오늘 종가로 SK하이닉스 58만 8천 원 기록을 했는데 1,000원 차이. 투자 경고 해제가 되려면 전일 종가에도 58만 4천 원보다 낮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58만 낮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투자 경고 해제가 날아간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 반도체 쏠림은 완화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 외국인들 수급은 어떤 식으로 지금 예상을 하세요? 근데 최근에 이 동향만 놓고 제가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12월 17일 이후로 하루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를 지금 사고 있거든요. 네. 9월달 이후로 이미 많이 팔았고 최근에는 더 이상 팔지 않고 맞아요. 오히려 약간씩 사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 경고 상태에서 지금 사고 있는 거거든요. 이 투자 경고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 쪽으로 분리해서 주가가 지금 별로 못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만의 지금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너무 좀 매몰되어 계신 게 아닌가. 물론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 수급 쪽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되죠. 레버리지도 쓸 수 있고 그럼요. 뭐 미수 신용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사고 싶었던 금액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주가라는 것은 수급은 단기적인 부분이 물론 이제 중요한데 이 펀더멘탈이 결국엔 중장기적으로는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를 둘러싼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좋은 환경입니다. 제가 매일 내년도 포워드 기준으로 지금 삼성전자 그 하이닉스 영업이 26년도 영업이 컨센서스를 추정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씩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죠. 이제 밑에 분모는 이익은 계속 지금 내년도 이익 전망은 올라오는데 주가는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 거죠. 밸류는 점점 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부분은 이제 폭발하는 순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트리거가 될지 모르는데 뭐 말씀하신 투자 경고 이 해제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마이크론이 그 부분을 좀 답답한 부분을 뚫어줬잖아요. 뚫어주면서 삼성전자는 이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좀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1,000원 차이로 오늘 이 해제를 놓쳤다라는 평가인 거잖아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을 계기로 이제 쫙 달려가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1,000원 차이로 그리고 사실 오늘 59만 원까지도 막 갔었어요. 네네. 이런 걸 보니까 투경 해제와 같은 거는 좀 무관하게 그냥 달린 상태로 좀 끌고 가려나 연말까지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뭐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어쨌든 덩치 큰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 이머징 마켓의 펀드 플로우를 뭐 꾸준하게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보면 최근에 그 이머징 마켓 펀드 쪽에 설정 자수가 막 증가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도 반도체를 좀 좋게 보는 액티브 자금들이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이 저렇게 좋게 나오니까 국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좀 사는 그러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뭐 수급적으로 조금 약간 더 외국인들이 사 들어오면 충분히 저는 전고 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론의 지금 PBR이 내년도 기준으로 거의 3배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웨이퍼 처리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 마이크론이 더 캐파는 작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평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SK 하이닉스 PBR 밴드가 3배가 넘어요. 그 3배에다가 뭐 내년도 내후년도에 BPS를 곱하면요. 사실은 100만 원의 목표 주가가 나오거든요. 최근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 100만 원 리포트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투경 뭐 오늘 1,000원 차이 계속 이제 우리 사회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인 좀 이슈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리해봐도 내년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AI 이쪽 아니겠습니까? 근데 AI에서 이 반도체만큼 중요한 게 전력 인프라입니다. 네, 전력 기기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도 오늘 이제 좀 진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현정 연구원님, 올해 이 전력 인프라 쪽은 어떻게 좀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이쪽이 주가가 이제 한 3배 넘게 올라간 종목들 많았었고 올해도 이제 2배에서 3배 정도 성장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좀 거뜬하게 보고 계십니까? 효성중공업이 오늘 SK 하이닉스보다 YTD로 상승률이 높습니다.
효성중공업은 400% 정도 넘게 올랐고요. 네. 그래서 한 5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네. 최근의 주가 흐름을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아까 양도세 이런 물량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차익 매물이 계속 많이 나올 수 있는 12월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수익을 봤던 종목으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온 걸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올해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효성중공업 400% 상승을 했고, LS 일렉트릭도 200%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못 간 것 같지만 그래도 150% 정도 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2배 이상 다 오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내년에도 이만큼의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구간이기는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주가 차원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펀더멘탈 차원에서는 사실 계속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사이클 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뷰는 네. 그렇게 여태까지 좀 겪어보지 못했던 사이클을 지금 직면을 하고 있고 최소 5년간의 이제 수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환경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보려면 내년에도 실적은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그렇죠. 드리면 지금 이제 12개월 원수로 저희가 이제 선행 PER을 말씀을 드리는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8배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지금 29배에서 30배, 네.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지금 25배 언더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좀 단기적으로 한 달간의 이제 하락세는 효성중공업이 제일 컸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근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YTD로 가장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거라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PER이 낮다라는 거는 사실 EPS의 상승률이 높다라는 걸로도 직면을 하기 때문에 내년의 성장률로 봤을 때는 여전히 효성중공업이 상당히 좋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빅3 주가 추이에 대한 이야기, 펀더멘탈 이야기 쭉 해주셨는데 네. 이게 비슷하면서도 LS 일렉트릭이 그나마 차트는 조금 괜찮아 보인다,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네. 빅3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LS 일렉트릭 탐방도 좀 다녀오신 걸로 알고 네네네. 있는데 좀 차이가 있나요? LS 일렉트릭은 물론 초고압 변압기를 하기는 하는데 네. 제가 최근에 갔다 왔던 공장도 이제 신공장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다녀온 거고요. 근데 이제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그게 다 주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긴 장거리 송전에서 뭐 765kV짜리 하나당 뭐 100억이 넘는 그런 변압기가 쇼티지라는 거는 많이들 이제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미국에서 그걸 정말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변압기인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걸 대량으로 만드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2개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LS 일렉트릭은 거기에선 좀 후발주자예요. 그러니까 초고압 변압기는 조금 늦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원래 하던 그런 메인의 변압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신에 다른 배전 쪽이라던가 이런 좀 밑에 있는 제품들을 밸류체인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초고압 변압기를 최근에 캐파를 많이 늘렸어요. 지금 뭐 이제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LS 일렉트릭이 조금 더 캐파가 적습니다. 네. 비교를 해드리면 현대일렉트릭은 이미 뭐 3조 정도의 캐파가 있고요. 초고압 변압기에.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비슷한 부분이고 이 LS 일렉트릭은 이번에 2천억에서 7천억 원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초고압 변압기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LS 일렉트릭이 조금은 열세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던 거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데이터 센터 쪽이랑 좀 더 가까운 거는 밑에 단에 있는 배전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LS 일렉트릭에서 최근에 수주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포인트를 더 좋아하냐에 따라서 사실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3배가 갔던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고 올해에도 맞아요. 이제 4-5배 간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은 똑같은 스토리로 초고압 변압기의 멀티플을 계속 받았던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LS 일렉트릭은 거기에는 조금 역량이 부족했지만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이제 막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단기의 수주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변압기를 그리고 그런 배전반이라던가 배전 기기를 만드는 기업이 LS 일렉트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데이터 센터 쪽으로 좀 네. 돌아선 분위기입니까? 왜냐하면 네. 미국 노후화 장비도 들어간다라고 해서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현대일렉트릭도 올라가고 효성중공업도 좋았던 건데 LS 일렉트릭이 현재 이런 좋은 모습 보여주는 네. 건
그쪽으로 트렌드가 넘어갔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기에는 또 왜냐하면 이쪽에 뒷단이 되려면 앞에 단에서도 계속 이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내러티브로서 시장에서는 이쪽에 이제 빅테크와 직접 계약을 맺게 되면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전력망이 여기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최근에 온사이트라든가 뭐 ESS라든가 이렇게 단기로 배전이 되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큰 발전원에서 저희가 장기로 끌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전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 가스의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장거리 송전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는 전통적으로 계속 초고압 변압기가 네.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사이클이 전무후무한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슈퍼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최소 5년간에도 계속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트렌드라는 거는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주목을 한 건 이쪽인 건 맞는데요. 수급이죠, 뭐. 네, 중요한데 사실은 이쪽도 같이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럼 연구원님, 이 지금 말씀해주신 게 북미 시장의 한정인가요? 아니면 유럽이나 다른 시장까지도 다 봤을 때도 네. 같은 우선순위가 되는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가 엣지를 내고 있어서 멀티플을 받았던 거는 미국 시장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쇼티지가 심하게 발생을 했고 바이든 때부터 트럼프 때까지 계속 이 전력망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노후화된 전력망에 대한 수주가 먼저 빠르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규모가 급증을 했던 거고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데이터 센터도 지금 중국과 상당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신규 수요조차도 지금 미국에 상당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테크가 다 미국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유럽도 당연히 포기할 수 없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시장 자체는 미국이 훨씬 더 큰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선진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과 만약에 경쟁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어쨌든 중국이 배제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하이엔드 제품들을 많이 원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쪽으로서 이제 MS를 확장한다라는 거는 향후에 마진을 키울 수 있는 전략도 세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재기 팀장님은 이쪽 평소에도 이 전력기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좋게 얘기를 많이 또 해주셨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AI 거품론 이야기 나온 이후로 주가에 좀 타격을 받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견고하게 버텨준 종목들도 많은 것 같은데 거품론 쪽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나요, 여기도?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제 뒷받침되는 쪽이니까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뭐 캐펙스 컷이 된다든지 네. 투자가 지연이 되면 이쪽까지도 영향이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반도체 미국의 테크들 움직이면 사실은 여기 좀 같이 움직이고 예. 그들 빠질 때는 이쪽도 같이 좀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관련돼서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같이 연동이 되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방금 연구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펀더멘탈이 좋아서 맞아요. 혹시라도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면 밸류는 또 싸지는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용해서 또 기회가 내년도에도 좀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님 지난 한 11월 그 기간 동안 다 AI에서 다 안 좋았을 네. 때 혹시 매출이나 이익 전망에 피해를 받거나 영향을 받았다는 뭐 그런 데이터가 있던 게 있었나요, 좀? 사실 이제 오라클부터 지금 재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 이슈라든가 뭐 프로젝트가 지원되거나 파이낸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불거가 되면서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 축소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시장에 가장 큰 노이즈가 그쵸. 있었죠. 근데 기억을 해보시면 사실 올해 연초에도 딥시크 논란이 있었고요. 맞아요.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캐펙스 축소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전력의 수요가 줄어들었냐를 다시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계속 체킹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실적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들은 사실 리드 타임이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3년의 수주를 받았던 것들입니다. 네. 단납기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뭐 LSLEC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받았던 게 이제 내년으로 매출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혀 실적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다행이네요. 이슈들이었고, 근데 이제 오라클
오라클이나 아니면 뭐 빅테크나 이런 것들의 캐펙스가 축소되는 이슈들이 자꾸만 불거지게 된다면 향후에 우리가 지금 멀티플을 주고 있는 게 노후화의 플러스 AI에 대한 이 사이클을 줬었는데 이 사이클이 계속 지연이 된다. 아니면 혹시나 축소된다라는 게 만약에 중론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멀티플은 받지 못합니다. 네, 하지만 단언컨대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인 거지 전력의 수요가 그쵸. 지금 줄어들거나 이런 문제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왜요? 전 평소에 예. 연구님 리포트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네. 있거든요. 저도 참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만난 건 처음이라서 네네네. 저도 사실 왜냐하면 지금 구리 가격이 막 올라가서 네네네. 전선이라든지 전력기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격에 좀 전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네. 질문을 준비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아직 할 너무 때가 아니라서 자리를 넘봤네요. 아직 네, 물어볼 게 죄송합니다. 많아서 가지고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일단은 지금 주가 상태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매수의 찬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혹시나 시장이 좀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매수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전력기기 쪽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뭐 안에 계시니까 근데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펀더멘탈을 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완전 좀 이제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네. 펀더멘탈 그리고 이제 시장의 흐름. 민재기 팀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좀 해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이제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요. 애널리스트 중요하죠. 분들이 보시는 거랑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냐, 새로운 거냐 이런 것도 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저도 그게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이미 이제 이러한 부분들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이 전력 기기에 대한 수요 좋고 가격도 계속 좋은 것들을 다 아는데 내년도에도 이게 계속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률이 계속 유지가 잘 될 것인지 뭐 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더 나올 수 있는 건지 주식 시장 항상 이제 더더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뭐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이렇게 좀 생길 때 네. 고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가끔 연중에 우리가 한 20%씩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네. 펀더멘탈은 좋은데 시장 때문에 그런 구간들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제 전력기기 쪽은 좀 보는 걸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약간 배전단의 그쵸. 이슈니까 내년도는 그런 쪽들도 약간 좋아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뭐 공부는 연구원님 리포트를 기반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런 것들 좀 종합을 해서 연구원님 보시면은 전력기기, 인프라 쪽에서 내년에 기다리고 있는 이슈나 모멘텀 같은 게 좀 있나요? 최근에 탐방을 다녀보면 정말 새로운 스토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좀 집중을 네. 하는 편인데요. 뭐 기업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배전의 사이클이 조금 더 올 수 있느냐가 배전 이제 사이클.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뭐 산일전기나 이런 기업들이 네. 원래 데이터 센터 향으로 막 수주가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닌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나온 게 다 데이터 센터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배전 플레이어들이 가져갈 수 있는 포션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느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냐하면 배전은 좀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산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할 것이고 또한 이제 초과합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 효성중공업 이런 데는 GIS 같은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년부터 매출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긍정적일 수가 있을 것이고 제가 아까 잠깐 765kV짜리 변압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매출로 반영되는 굉장히 초고압 변압기는 대부분 550kV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당 사실은 원래 100억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환율도 올라가고 ASP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도 100억이 넘게 됐는데 그럼 765짜리는 더 먼 데서 끌어오는 변압기인데 그러네요. 이게 더 금액이 크고 더 플레이어가 없어요. 실제로 LS 일렉트릭은 765짜리를 못 만듭니다. 오. 우리나라에도 2기업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내년부터 메인 수주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27년 이후에 매출로 반영되는 숫자들은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로스 이 성장률의 유지라던가 이게 폭이 더 늘어나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PQ의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내년엔 조금 새로운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전선 쪽에서 구리 말씀을 조금 해주신 것 같아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구리 가격이 이제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 예.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기업들 변압기나 전선 업체들한테 영향은 줄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의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마진에는 큰 상황은 없습니다. 같이 올린다는 소리예요? 네, 같이 올리고 이제 ASP가 올라가고 당연히 이제 원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전선은 한 70~80%가 구리가 이제 많이 차지를 맞아요.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는 효과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20% 언더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구리의 상승에 있어서는 큰 영향은 딱히 네. 없다라고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구리 가격 올라서 사실 뭐 전선업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재무제표 볼 때마다 전선업계는 좀 희한한 게 매출은 좋아요. 영업이익률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 특징이 있나요? 그게 이제 물론 에스컬레이션이 바로바로 되면 좋은데 이게 약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예. 분기마다 이제 들어가는 원가단에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연간으로 봤을 때는 아마 마진이 비슷한 수준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진 10%대는 안 되잖아요. 어떤 거예요? 전선 같은 경우는 예, 전선주들이 물론 다 영업이익률이- 제품마다는 다르지만 대부분 초과압 케이블은 뭐 10%까지도 타겟을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매출이 나오는 건 MV나 LV이기 때문에 로싱글에서 예. 이제 한 5% 언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실적을 볼 때 그 세부 카테고리들을 좀 자세하게 봐야겠네요. 네네, 그럼요. 전체 영업이익이 얼마다라고만 네. 보고 평가를 할 게 아니군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전선 기업들보다는 변압기 기업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이유고요. 예. 변압기 기업들은 지금 플레이어들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급자 우위 환경에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연결로도 25%까지 타겟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산일전기 이런 데는 35% OPM도 네.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변압기 기업들은 마진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네. 앞서도 배전 이야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네. 재룡전기도 배전에 네, 포함이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어느 순간 이 작년이었죠. 작년에는 대열에 같이 쫙 갔는데 올해는 좀 많이 이탈된 네.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수주도 했다라고는 하는데 재룡전기도 그렇다면 좀 트렌드에 맞춰서 기대가 좀 내년이요? 그러면 좋겠는데 제가 재룡전기는 사실 이제 투자 의견은 없어요. 제가 네. 다른 기업들은 투자 의견도 있고 리포트가 목표 주가도 있는데 없더라고요. 재룡전기를 조금 아쉽게 봤던 포인트가 일단 배전은 플레이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공급자. 그래서 그쪽은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QL 레버리지로 계속 이제 마진이 잘 나오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포트폴리오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 특수변압기를 하기 때문에 재룡이랑 조금 다른 컨셉인 거고요. 근데 재룡전기는 이게 사이클이 배전은 조금 짧습니다. 예. 왜냐하면 초과압은 리드 타임이 2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배전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이면 바로 만들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만들고 만들 수 있는 공급자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마진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Q를 늘리면서 레버리지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싸게 하던가. 증설을 안 해요. 재룡전기는 Q의 증가가 막혀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하필 올해 같은 경우엔 계속 디스타킹 시기, 재고가 계속 소진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배전 쪽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재룡도 역시나 배전이 안 좋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내년에는 리스타킹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룡도 조금 관심을 가져봐도 오. 좋지만 이제 아무래도 멀티플을 둘 때는 네. 산일전기 같이 조금 더 육각형 같은 기업을 네. 조금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산일전기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네네. 여기가 이제 특수변압기인데 전 여기 이익 성장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궁금해요. 여기가 특수변압기가 신재생에 따라서 네.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 신재생 수요가 이 산일전기의 이익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주가 흐름상 위에 있는 빅3 형님들 따라서 좀 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둘 다더라고요. 둘 그게 다. 이제 두 번째 후자로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 시장이어서 그런 것 같고요. 네. 네, 첫 번째 이어주셨던 거는 이제 신재생 수요랑 당연히 매출이 이제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신재생뿐만 아니라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붙는 이제 외부 쪽에서 뭐 ESS라던가 온사이트 그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신재생을 안 좋아했었지만 최근 들어선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너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전원을 태양광도 쓰게 되고 ESS도 쓰게 맞아요. 되고 그런 흐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그때 바로 붙을 수 있는 뭐 인버터랑 같이 들어가는 특수 변압기가 산일전기 쪽에서는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굉장한 투자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쫙 들어봤는데 대형 종목도 있고 중소형도 있잖아요. 다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나 빨리 뭔가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생각만 들고 내년은 있었어요. 여기구나 생각이 좀 들었는데 민재기 팀장님, 대형, 중소형 나눠본다면 다 매력적인 종목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좀 더 괜찮아 보이세요? 그래도 뭐 큰 그냥 쪽으로? 그쪽이 좋지 않겠습니까? 큰 쪽으로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재룡전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그 분기별로 이제 실적 나올 때마다 이게 매출액 성장이랑 영업이익 성장을 이제 비교를 해서 보거든요. 항상 이제 주가가 이제 좋을 때는 매출액 성장률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더 강하게 뛰어넘는 구간이 나타날 때 그 회사는 이제 뭔가 이제 돈을 잘 버는 나름대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가격 전가도 잘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말씀해 주신 이제 초과압 변압기 기업들은 여전히 이제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그러한 구간인데 재룡전기는 이미 작년도 하반기부터 역전이 돼 버렸습니다. 매출액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밑으로 더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주가도 같이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 앞에서 워낙 말씀해 주셨는데 굳이 재룡전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는 지금은 좀 없지 않나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배전 이야기가 나와갖고 네. 이쪽이 또 주가가 아쉬울 흐름이 있어갖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또 정부 정책이랑도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엮여 있죠.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인데 연구원님, 이런 정책 이슈가 붙었을 때 전력기기 업체들 발류에이션 어느 정도로 줄 수가 있을까요? 정책이 이제 국내 정책 말씀하시는 그렇죠. 네, 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 고속도로. 있잖아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큰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다른 국가에서 잘 안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긴 해요. 그래서 HVDC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초과압 쪽은 다 AC 변압기이긴 예. 합니다. 그래서 교류 변압기인데 지금 직류로 변압기를 한다라는 거는 해상풍력에서 발전원을 써서 가져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제 상당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익스포저를 가져올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신기술을 또 유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직 HVDC 1기가와트급의 변압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랑 함께 국책과제로 개발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빠르면 내년 말 정도에는 발주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좋은 점은 변압기 업체들은 여기서 레퍼런스를 쌓고 이제 하이엔드인 시장인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면 됩니다. 미국은 물론 HVDC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유럽은 아무래도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신재생 쪽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누리고 우리 이제 3사나 이런 변압기 기업들이 HVDC를 열심히 개발 중이다라는 점이 이제 긍정 포인트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뒷단에서 내러티브로서는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게 이제 케이블 기업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대한전선이나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해적 케이블을 지금 해외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딱 하나가 LS전선이 있습니다. 근데 대한전선은 지금 기술력은 어느 정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내 레퍼런스만 있고요. 해외에는 아직 수출을 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부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적 케이블 HVDC가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약간은 아직 조금은 느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포설부터도 다시 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테마 아니면 내러티브 쪽의 성향이 더 강한데 국가가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믿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내년 판단하고 말 있습니다. 일단. 내년 말 네. 시기까지. 네. 네. 전력기기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예.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산타가 온 곳이 있다라고 하면 자율주행 아니었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이 이 독일 업체 자율주행 관련 사업부 인수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나마 좀 반짝반짝 빛이 났다라는 생각이 됐는데 민재기 팀장님 오늘 이 이슈 자체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자율주행 말씀해 주시니까 또 전력 이야기를 또 하고 싶네요. 아 진짜요? 아 못다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혹시? 그게 아니라 최근에 웨이모가 네. 그 일부 이슈가 맞아요. 만들어지면서 정전 사태 때? 교통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야 이어지는군요 이제 네. 보니까. 네,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예, 자율주행도 잘 되려면 오. 전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맞습니다. 싶고. 네. 예. 자율주행은 사실은 우리가 뭐 어차피 가야 되는 방향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에서 얼마나 이제 기술이 선도해 있을까 이게 중요한데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테슬라의 지금 내년도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ER은 200배가 넘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차로 지금 PER이 형성되는 거 아닌 것 같고 ESS 같은 에너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고 네. 하나는 로보택시와 같은 자율주행 FSD. 부분이잖아요. 예. 네. 최근에 뭐 영상들 아마 다 보셨을 텐데 맞아요. 예, 테슬라 FSD가 우리나라 강남 골목을 큰 이슈 없이 이렇게 잘 다니고 있는 거로 봤을 때 그러면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는 큰 자동차 OEM들이 테슬라만큼 그러한 데이터들이 쌓여 있고 잘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직까지. 없다 봐야죠. 예, 예.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율주행 쪽을 본다라면 그러한 이슈들이 나왔을 때 뭐 코스닥에 테마주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뭐 퓨런티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그런 이슈 나오면 한 번씩 주가는 움직이는데 궁극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흐름이 나타나려면 테슬라 정도의 되는 누군가 대항마가 있어야 밸류체인이 형성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면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긴 하지만 테슬라를 그래도 보는 게 자율주행을 자율주행을 보면, 보려면 네. 테슬라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어. 되고 대신에 한 번씩 머스크는 뭔가 그 기간에 대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양산한다고 했다가 뒤로 좀 연기한다고 했다가 밀리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고포주들은 크게 흔들립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대신에 그 기대감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 같은 주식들을 한다라고 하면 혹시나 그러한 노이즈가 그 회사에서 나왔을 예. 때 주가가 크게 흔들리면 그럴 때가 오히려 조금씩 또 사모을 수 있는 기회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자율주행은 국내에 있는 테마주들은 단기 트레이딩 길게 볼 때는 테슬라를 일단은 좀 그렇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 단기로 좁혔을 때 확실히 카메라 비전 이쪽으로 좀 더 좁히는 게 좋을까요? 아까도 뭐 웨이모 얘기도 해주셨지만 네. 라이다가 점점 더 처지는 것 같고 네. 지금 또 이 하만이 인수했던 이 사업부가 자율주행 스마트 카메라 업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스마트 쪽, 이 네. 카메라 쪽으로 가는 건가 싶어서요. 사실은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서 큰 이슈가 있었죠. 네. 인사. 자율주행 담당하시던 분이 이제 물러나시는 맞아요. 이슈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많이 이렇게 좀 했던 게 이제 라이다 같은 부분들을 계속 주장을 하셨거든요. 라이다 하면서 테슬라의 데이터를 그대로 챙겨가는데 쉽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오히려 시간만 좀 이렇게 좀 허비를 한 게 제한되고.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들도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테슬라가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워낙 이러한 기술을 이뤄내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비싼 라이다까지는 굳이 갈 필요 없는 거 아닌가라는 맞아요. 분위기로 좀 모아지는 것 같고 카메라는 최근에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로봇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맞아요. 카메라가 지금 들어간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그 카메라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부품 회사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뭐 액투로라든지 자화전자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스마트폰 부품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그 카메라 기술이 적용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영역이 확장되면서 맞아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두 가지 이슈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자율주행 쪽도 이슈 있고 로봇이 어쨌든 양산이 들어가면 네. 거기에도 카메라가 많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가는 게 또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아까 말씀해 준 것처럼 요새 공통분모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집합. 교집합이죠. 교집합. 교집합이 좀 잡혀가는데 수학의 자동차 정석 부품을- 앞부분 열심히 안 하셨어요? 네? 정석 앞부분 열심히 안 하셨어요? 예, 제가 수학을 별로 잘 못합니다. 예, 근데 여튼 이 교집합 안에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로봇도 되고 자율주행도 좀 되더라고요. 뭐 할라키스 같은 네, 기업들 맞습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매력도가 좀 올라간다고 보시나요? 이쪽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품사들은 밸류에이션은 항상 저평가죠. 음. 네. 현대차, 기아도 PER 뭐 5배, 6배에서 거래되는 것처럼 형님이 거기서 거래되면 밑에 있는 동생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10배, 15배를 받기는 어렵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고속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는. 근데 이제 고속 성장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로봇이잖아요.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그 로봇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그쵸. 있다 보니까 영역을 확장하는 자동차 부품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말씀하셨던 이제 한라캐스트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네오 오토, SJG 뭐 이런 기업들까지 계속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맞아요. 전통 자동차 부품사들이 로봇 쪽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런 기업들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이제 CES 때문에 로봇주도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은데 팀장님 보셨을 때 내년에 더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는 로봇의 내러티브가 좀 예상이 되시나요? 아니면은 테마성에 대한 우려도 좀 있으신가요? 그 CES가 있다고 해서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CES 전후로 인해서는 단기적으로 세론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주식은 항상 기대감에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CES 앞두고 생각보다 로봇 관련주들이 좀 너무 화끈하게 많이 올랐다. 그러면 점점 CES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CS 끝나고 세론이 한번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좋은 가격들을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인사이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재기 팀장, 손현정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